2부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5번째인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이 살인이라는 문제를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위원 서석희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웹매거진 아이즈의 위근우 기자님 예,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신부님께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저희가 이미 이야기했던 그 예. 언론의 보도 행태와 관련된 영화 같아요. 예, 이 영화는 미디어가 미디어를 말하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미디어가 어떤 그 수단과 도구로 쓰여졌을 때 악을 위해서, 네. 어떤 욕망을 위해서 아니면 시청률이라든가 어떤 개인적 어떤 그 미디어를 보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야심이라든가 욕심에 의해서 미디어가 그냥 송출이 됐을 때 네. 과연 그 결과가 어떤가. 그 결과가 때로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고 동시에 그 미디어를 수용하는 그 시청자들, 수용자들마저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네. 집단 광기에 빠져가지고 집단 살육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 이 매드시티라고 하는 영화죠. 조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드시티는 말 그대로 뭐 미친 도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네. 그 이제 지방 신문사의 기자로 내려가 있었던 그 더스틴 호프만이 그 나오죠. 더스틴 호프만이 그 맥스라고 하는 기자로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지방으로 밀려난 기자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중앙에 진출할 것인가. 네. 그래서 특종을 노리고 있는 차에 어느 날 우연히 그 지방 그 박물관에 가서 그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그리고 취재를 가면서 가서 이제 화장실에 잠깐 들린 사이에 그 박물관에서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죠. 아, 그 박물관에서 해임되었던 그런 그 경비원 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항의를 하는 거죠. 네. 그 박물관장한테 왜 나를 해고시켰느냐, 나를 좀 한 번만 더 봐달라. 그렇게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위협을 한 거죠. 총을 들고. 아, 그러면서부터 이 광경을 화장실에서 이 방송 기자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이것이 바로 특종이라는 것을 이제 애감을 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밖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또 총을 든 것이 그냥 우연히 위협하려다가 총이 오발해가지고 예. 밖에 있었던 동료 그 경비원이 맞은 거예요. 총을 또 우연히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 되고 결국은 그 아래에 있었던 아이들이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아니라라고 말해줘야 될 그 이 맥스라고 하는 기자가 오히려 인질극으로 몰아갑니다. 특종을 그래서 위해서. 예, 특종을 위해서. 그리고 이걸 생중계를 해서 자기가 이 생중계를 이렇게 성공하면 자기는 다시 중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야심이죠. 욕심. 그 사이에 밖에서는 이 샘과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인질범이 어떠냐, 어떤 사람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가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생계의 가장 극한적인 생계가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가서 사정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왜곡되죠. 왜곡되면서 그냥 흉악범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맥스라고 하는 기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 사람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또 중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이제는 이 사람과 이 맥스라고 하는 사람과 한때 경쟁자였던 중앙에서 앵커가 내려오면서부터 상황은 또 달라지죠. 그 앵커가 이 사람을 어떻게 식으로 몰아가냐면 완전히 이제는 흉악범이 인질극을 벌이는 걸로 이렇게 네. 바꿔지는 거죠. 그런 사이에 시청률은 자꾸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 영화에다 담았는데 결국은 이 샘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잘해줘요. 그 안에서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여기가 흉악범이, 인질범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있는 아이들은 정작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인질로 잡힌 것인지도 모르고 놀았던 거예요. 이 안에서. 실제로 인질은 아니었어요. 인질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 샘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그 보도 내용을 자기가 접해서 보고 자기가 흉악범으로 몰리는 걸 보고는 모두 다 풀어주죠.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맥스라고 하는 기자가 결국은 살아남아서 외치는 거죠. No, no, no. Don't wipe it. It looks good. Zoom in. We killed him. Mr. Brackett! Mr. Brackett! Did he say anything to you? Brackett, did he give you a message for his What are you wife? feeling now?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맥스의 모습은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의 모습일 네.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맥스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샘이죠. 인질범으로 나오는 이 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장면에서 아주 순진해요. 자기는 단순히 정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부탁을 하러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완전히 흉악범으로 몰린 거죠. 그 상황 자체도 이분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어눌하고 그다음에 촌스럽고 단순 무식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또 찾아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죽음으로 밖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거죠. 네. 이 미디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어떤 힘이랄까 그 열액 앞에서 도대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어떤 그런 개인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의 평범한 서민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샘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미디어는 어떤 특별한 기만수를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단순히 이끌어가면서도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을 새롭게 제시한다. 객관적인 관점을 새롭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틀을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샘이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들만 모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흉악범이다.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시청률은 오르고 결국은 이득을 누리는 것은 자신들의 출세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아주 가냘픈 그 서민이죠. 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우리 모두에 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미디어 환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청률을 올려주는 시청자가 예, 된다는 예.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여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 속에는 또 이렇게 뉴스의 수용자들 있죠. 네. 이게 시청자들. 그 시청자들이 열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 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십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 합니다. 실제로 저 안에서는 살벌한 현실이 벌어져 있고 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우리는 실제로 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로 네. 때로는 침묵하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영화는 아주 열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행동의 예. 책임윤리와까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예. 네. 네, 많은 시청자들을 울렸던 감동의 가족 드라마죠. 네. 1996년에 방송된 특집극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작품이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런데 네. 이제 50대 주부의 이야기예요. 나문희 씨가 맡았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오줌 소태 때문에 고민하다가 정말 어렵게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말기암이 자궁암이고 이제 다른 장기까지 다 전이가 돼서 아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네. 이 집에는 이 가족과 함께 하는 그 치매에 걸린 시어머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나문희 씨는 김영옥 씨가 시어머님인데 이 시어머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치매 노인의 치닫거리를 계속 해와서. 그러니까 1996년이니까 지금보다는 여건이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요양원에 모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라서. 그래서 이제 나문희 씨는 그 선고를 받고 온 날도 어머니가 너무 괴롭게 그렇게 일을 저지르시니까 그때 생각을 해요.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어머니 때문에 내 아이들이
그 나의 고생을 이어받아서 맡아서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몸도 괴롭고 떠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다 결국 정말 큰 일을 저지르신 날 이 어머니가 정말 할머니의 입으로 뒤집어 씌우고 목을 조르면서 어머니 나랑 같이 떠나자. 응? 깨끗하게 떠나자 이러고 막 울부짖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남편이 주연인데 주연 씨가 돌아오셔가지고 그 발견하고 이제 그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그리고 이제 그 나문희 씨는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이 이제 김용옥 할머니하고 잘 살아가는 걸로 마무리가 됐지만 네. 저는 보면서 그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쯤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좀 고민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네. 저는 실제로 물론 저희 시어머님 문제라고 하면 제가 또 남편이 있으니까 제 소관이 아니니까 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네. 저희 친정 어머님이신데 치매에 걸리시고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욕된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이는 것도 싫고 그 아마 나문희 씨도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케어하면서 아이들한테 안 보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물론 그런 시도는 못한다 해도 엄마를 내가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고민을 한 번쯤은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락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고, 예, 또 예. 고통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좀 안락사랑은 좀 다르지만은 이제 좀 생활고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자살하는 경우도 어떻게 요즘은 보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예, 기사가 맞아요. 나오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죽음이 더 낫겠구나 선택을 하는 그런 좀 이제 안 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새 모녀가 생활고 때문에 그쵸. 예,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너무 슬픈데 그 좀 되게 좀 분노했었던 것들이 이제 이분들이 정말 생활고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뭐 이분들의 무슨 뭐 지출 결의 이런 거 보면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죽을 일이냐, 뭐 이거는 뭐 좀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예의인가 네.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죽을 그런 마음 있으면은 그 각오로 살면은 정말 잘 살 수 있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잘 따뜻하게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살기를 원한다면 너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차가운 나는 세상이 너무 힘든데 그때 너무 차가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을 앓던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최윤희 씨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남편하고, 남편분하고 예. 함께. 그래서 그분이 주로 아침 방송에서 그 시청자들에게 자살에 반대는 살자니까 희망적인 삶을 살자고 늘 주장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진짜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앓고 계신 병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그러죠. 700가지의 고통을 수반한다고 하니까 남편분이 먼저 떠나고 최윤희 씨만 남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남편분이 이제 그랬다고, 최윤희 씨를 예. 먼저 이렇게 가시게 하고 이제 남편분도 따라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결국 남편분이 최윤희 씨를 살해한 거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인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뭐 갑론을박이 이렇습니다. 그때도. 그랬죠. 네. 사실 지금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자살했다 이런 문제가 뭐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본인은 진짜 이제 막다르구나 답이 없구나 싶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안락사라든가 이것은 안 되죠.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또 이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미디어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든 영화든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우려도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저건 안 되지만 뭐 심적으로는 이렇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아픈 이유들을 공감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족들이 나중에 그 시어머니를 부양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그런데 저는 이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리메이크된 거요? 예, 리메이크된 2011년 건데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상당히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이 부각이 된다고 아니면 물론 이제 가족들이 부양하는 것을 같은데 그 가족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고생했던 그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엔딩에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이 안락사든 어떻든 간에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미디어들이 좀 많이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된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그런 안락사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미디어의 어떤 현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좀 나눠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또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웹툰을 준비해 오셨네요. 예, 어떤 이번에도, 내용이죠? 네. 웹툰 살인자 운항감이라는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또 여전히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는 좀 네. 내용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네, 이 등장하는 주인공 이탕이라는 대학생이 등장합니다. 근데 굉장히 평범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주인공이 죽였던 분은 자기 친구를 또 죽였던 거죠. 골목에 쓰러졌던 예. 사람이 죽어 있었던. 그러니까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었던 거고 또 이제 이 주인공의 살인 장면을 지켜본 이제 맹인. 네. 맹인은 사실 지켜볼 수가 없겠죠. 맹인처럼 보이는 예. 어떤 여성이 이제 나중에 협박을 합니다. 얼마씩 바쳐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고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우발적인 살인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부모를 수족처럼 부리고 사실은 이제 만화에서 밝혀지는데 부모를 사실 죽이기까지 했었던 네. 소위 좀 폐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주인공이 슬슬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한 번은 또 이제 자기한테 이제 담뱃불을 빌리려는 중학생들하고 이제 좀 시비가 붙어서 또 죽였는데 이 친구들이 동갑내기 여학생을 집단 강간해서 자살까지 이르게 했었던 정말 좀 이제 나쁜 놈들이었던 거죠. 예. 나쁜 놈들인데 이제 법을 좀 피했었던 어리니까 피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부터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좀 정의의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네. 이제 근데 신기하게도 만화니까 가능한 설정이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고 증거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어떻게 속수무책인데 유일하게 이제 이 주인공이 범인일 수 있겠다라는 심정을 가진 그런 난감이라는 형사가 이 친구를 쫓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좀 죽고 이제 또 누군가의 이제 은원이 생기면서 최종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또 마지막 스포일러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최종적으로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만화긴 하지만 이게 간단치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예. 네. 사실 이게 너무 만화적이죠. 내가 어떤 시비가 붙은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네. 정말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죽어도 싼 사람이다라는 설정인 거잖아요.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야기가 됐을 때는 네. 인간이 인간은 단죄할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테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소개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까 네. 이제 맹인인 척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되게 장애도 있는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 됐다라는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친척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죗값이 되었으니 그래도 명복을 빌어주자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살인은 절대적 죄가 될지언정 그 대가로 죽음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친척인데 이런 글을 올렸던 거는 정말 얘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좀 죽어도 싼 네. 사람인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말을 했듯이 살인은 또 절대적 죄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여자를 죽인 이탕은 과연 정의를 실현한 것이냐? 네. 라는 문제되냐? 그런 네.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질문은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결국에는 정의로운 살인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렇죠.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네, 그런 의문을 이 만화를 보는 분들에게 던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죽어도 싼 사람이 과연 있나 이런 또 질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 보고 죽어 마땅한 응.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건 너무나도 민감한 이야기지만은 맞아요. 네. 사실 그냥 우리의 좀 속인으로서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런 말이 이렇게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 분노를 어떤 누군가 해결해주고 네. 사실 저는 수많은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나 이런 작품들이 되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이하드나 이런 데서 브루스 윌리스가 사실 경찰이지만은 그 나쁜 놈을 잡아서 이게 감옥에 데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사살이 일어나죠. 린치하는 거죠. 네, 맞아. 일종의 그런 게 벌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서 그 쾌감을 느끼잖아요. 아, 악당, 저놈은 그래. 저 주인공이 총을 쏘는 거는 정의야. 라는 어떤 그런 쾌감이라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는 약간 좀 뒤로 밀어두더라도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동경하는 어떤 네. 심리라는 게 깔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무슨 짓을 저지르든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니까 심지어 살인도 걸리지만 않으면 아닌 살인자가 아닌 거죠. 지금 사회 속에서는. 지금 잠깐 살짝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웹툰 같은 데서 자경단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질문도 던져주셨잖아요.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와 예. 관련해서 뭐 다른 작품들도 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말이 되게 흔들 수밖에 없고요. 죽어도 싼 놈을 죽였는데 무슨 잘못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또 굉장히 좋아하는 웹툰인데요. 죽은 마법사들의 도시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탕처럼 그런 정말 이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처단하는 크림슨 로브라는 살인자가 나오는데 그 크림슨 로브를 쫓는 형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뭐 만약에 아침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 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없는 사람인데 오늘 뭐 취업하는 면접이 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다가 누가 뱉은 껌을 밟고 기분이 확 상하고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튀긴 흙탕물에 기분이 확 상하고 정말 온갖 상한 일을 겪다가 그 면접까지 갔는데 거기서 떨어졌다. 그 사람이 너무 속상해서 자살을 하면은 그 사람의 죽음에 몇 명이 관여했는가. 예.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관여를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엮인 사회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거 안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이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만큼은 착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제 나름의 좀 답안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미디어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죽음이든 살인이든 네. 모든 걸 뭐 정당화시키든 어떻든 간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그 크리스찬의 입장은 우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네. 사람을 죽인다는 건 나쁘다. 아니면 저런 장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디어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죠. 안 봐야죠. 그럼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미디어도 미학적 특성이 있죠. 네. 그 예술적 특성이 있는 것이고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을 어떨 때는 이제 살인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한다든가 아까 카툰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바라볼 어떤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도덕적인 기준에다가 윤리적인 기준, 종교적 어떤 그런 잣대의 교리적인 잣대로만 계속 들이게 되면 아마 많은 그 영화들의 그 미학적 특성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미디어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말하자면 그 죽음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그 미학적 특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책임성이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점화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도 숙고는 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예술적 표현이 좋고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입장에서 윤리적인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예술을 표현할 때 우리는 무조건 예술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반드시 또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숙지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화를 이뤘으면 오히려 그게 더
훌륭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별히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10계명의 제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드라마, 영화, 웹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죽음의 측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